안녕하세요. 삼성 SDS 1월 웨비나의 진행을 맡은 물류사업부 기획팀 마켓 인텔리전스 그룹 차미리네입니다. 오늘도 물류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경제 부분의 오수진 프로님. 안녕하세요. 삼성 SDS 마켓 인텔리전스 그룹의 오수진 프로입니다. 그리고 해상 부문의 이민우 프로님. 안녕하세요. 삼성 SDS 마켓 인텔리전스 그룹 이민우 프로입니다. 프로님, 최근 해운 시장이 IRA 파업과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월 9일자로 국제항만노동자협회와 미국 회사 동맹이 잠정 합의를 발표했는데 이것으로 2차 파업의 우려는 종료된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네, 원래 합의 기한은 1월 15일이었습니다. 협상이 결렬됐다면 2차 파업이 진행될 우려가 높아서 많은 분들이 동향을 살펴보고 계셨을 텐데요. 지난 9일 새로운 6년 기본계약에 대한 잠정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2차 파업에 대한 우려는 해소가 됐지만 끝까지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분을 모시고 지난 1월 9일에 발간된 1분기 MI 레포트를 기반으로 오늘의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평소와 같이 경제 동향, 해상 항공 시장 동향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 중국의 마켓 인텔리전스 담당자인 제이미와 커리가 준비한 SDS 차이나 라이브 세션이 있습니다. 25년 춘절과 트럼프 재임에 따른 중국 내 공급망과 물류 변화에 대해 준비하였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그럼 경제 동향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동향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삼성 SDS 물류사업부 마켓 인텔리전스 그룹의 오수진입니다. 경제 파트에서는 먼저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과 주요 국가별 경제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은 국제기구인 IMF, OECD, 세계은행과 국내 기관인 한국은행 등에서 주기적으로 발표됩니다. 최근 발표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경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IMF는 25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습니다. 11월 한국은행은 3.0%로 또한 매년 두 차례 걸쳐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 OECD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교역 회복을 주요 배경으로 3.3%로 전망하며 12월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발표 전망처럼 25년 글로벌 경제는 디스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의 진전으로 인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정책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성장세의 하락 압력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에 따른 미국과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뒤이어 다룰 이슈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주요 국가별 경제 전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경우 작년 9월부터 중국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부양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비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고관세 및 통상 마찰 가능성 등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주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은 글로벌 교역과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둔화는 다른 주요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 부문은 이슈 파트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측 한국 경제 동향을 보시면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으로 경제 성장 흐름이 약화될 전망입니다.
OECD는 25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대비 0.2%포인트 하향한 2.1%로 국제통화기금 IMF는 2.0%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베트남과 유럽의 경제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은 수출 호조 및 계속되는 외국인 직접 투자 FDI의 유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24년 외국인 직접 투자 실적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한 253억 달러를 기록하며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경제 동향입니다. 24년 유럽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 6월에 4년 9개월 만에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한 것을 시작으로 9월, 10월, 12월까지 총 4회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경제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경제는 25년 약 1%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핵심 경제국인 독일의 제조 위축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독일의 경제 부진이 25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 경제의 약세는 유럽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경제 이슈 장표입니다. 다가오는 1월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취임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에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한 주요 정책 계획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관세 정책입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편적 기본 관세 10%를 도입하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60%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상호무역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를 취임 후 즉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강경한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이민 정책입니다. 미국 내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불법 이민 추방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기술 이민에 초점을 맞추는 등 합법적인 이민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감세 정책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재의 21%에서 15%로 인하하는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 내 기업 환경을 더욱 친기업적으로 조성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넷째, 환경 정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과는 달리 친환경 규제를 축소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강조하는 등 반환경주의적 접근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에너지 산업에 단기적인 활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가져올 경제 영향으로 트럼프 신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완화와 대규모 감세를 통해 경제 성장과 기업 투자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국제 무역 갈등 심화와 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수출 감소 등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노동 공급이 위축되면서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요 투자은행 IB들은 미국의 향후 경제 성장률 둔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신정부의 경제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대통령 기한에 따른 중국의 경제 영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기보다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 영향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제한, 고환세 부과와 같은 강경한 조치가 예상됩니다. 중국 경제는 전체 수출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망의 재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상황을 살펴보면
미중 무역 긴장 고조와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은 선제적으로 투자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3년 FDI는 전년 대비 13.7%를 감소하였으며 24년 11월까지는 전년 대비 27.9%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FDI 투자 감소는 중국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무역 파트너의 다각화를 시도하며 대미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대1로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진출을 모색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합친 개념입니다. 중국은 무역 파트너를 확장함으로써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외 수출 비중을 90%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기술 자립화와 내수 시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제재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자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전략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통화정책의 기조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던 중국 정부가 14년 만에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5년도 중국 정부의 부양책 핵심은 내수 경기 활성화입니다. 중국 경제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한 반면 내수 소비의 GDP 기여도는 6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내수 확대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다가오는 3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경제 동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상시장 동향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삼성 SDS 물류 마켓 인텔리전스 그룹의 이민우입니다. 외부 주요 전문기관의 컨테이너 시황 전망입니다. 먼저 최근 한국무역협회는 작년 11월 국내 선사와 포워더, 화주사 등 해운업계 전문가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해상운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약 74%는 전반적으로 올해 해상운임이 작년 말과 대비해서 현상을 유지하거나 더 상승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소비자인 화주 측은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와 선사들의 공급망 조절 우려로 운임의 상승을 전망했고, 공급자인 선사 측은 대규모 신도 인도에 따른 공급 과잉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소 기대로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응답 주체별로 올해 해상 시황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무역협회가 분석한 해상운임의 6가지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중동 사태의 장기화, 선사의 선복 공급 조절, 관세 인상 조치 회피를 위한 중국발 조기 선적 물량, 글로벌 교역량 증가, 미국 동부항만 파업 재개,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운임 증가가 꼽혔습니다. 올해는 특히 해상 시황의 불확실성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운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외 주요 기관의 컨테이너 시황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선주협의회 빔코는 최근 컨테이너선 시황 전망 발표를 통해서 올해에도 홍해 사태로 인한 수에즈 운하 항행 회피는 지속되고 그 영향은 내년이 돼서야 서서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작년 18% 수준의 선복 수요 증가율이 올해는 3% 수준으로 떨어지고 내년엔 역성장을 하면서 선복 수요가 당분간 계속해서 하락할 걸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올해 1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한 조기 선적 물량, 2월 신해운동맹 체제 출범의 영향으로 1분기에는 일시적인 수요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올해 선복 공급 증가율을 5%대로 분석했는데 올해가 본격적으로 해운시장의 공급 과잉이 시작되는 원년이 되어
내년까지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상회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컨테이너선은 300만 TEU 수준의 엄청난 신조 인도와 함께 신조 발주 또한 350만 TEU를 기록했는데 보통 컨테이너선이 발주 후 인도까지 2, 3년이 소요되는 걸 고려하면 2027년부터 다시 상당한 공급 과잉을 맞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망했습니다. 올해 지역 간 컨테이너 물동 수요 전망입니다. 영국의 해운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 리서치는 올해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을 작년 대비 2.8% 증가한 2억 2천만 TEU로 전망했습니다. 작년 컨테이너 물동 증가율이 5%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포인트가 감소한 수치로 올해는 작년 대비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동서항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북미와 유럽 항로의 수요 증가세가 작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게 주요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물동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중동, 인도 아대륙, 아프리카 항로는 5%대 성장률로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일 항로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 공급량 트렌드입니다. 클락슨 리서치는 작년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가 약 300만 TEU라는 역대 최고 신조 기록에 힘입어 처음으로 3천만 TEU를 넘어선 걸로 분석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의 수주 잔량은 800만 TEU로 전체 선대 대비 26%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것은 코로나 시기와 유사한 수준이고 4분기 실적은 작년 전체 분기별로 나누어 봤을 때도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시기에 실적 호조를 누렸던 글로벌 선사들의 선대 확장과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최근 신조 발주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 연료 가능 선박이 신규 발주의 대부분인 84%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LNG와 메탄올 연료 선박이 주를 이루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컨테이너선의 수요 공급 밸런스 트렌드입니다. 클락슨 리서치는 올해 컨테이너선 시황이 전년 대비 수요가 2.8%, 공급이 5.4% 증가할 걸로 분석했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 대비 수요와 공급 증가율이 각각 5.4%, 10.2% 증가했던 것과 비교해서 모두 하락한 수치로 당분간 컨테이너선 시황은 수요 공급 격차가 줄어들며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올해는 트럼프 정부의 재집권으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와 동시에 신조 인도로 인한 구조적인 공급 과잉으로 업계에서는 해상 시황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컨테이너선 수급 격차는 2.6%로 여전히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당분간 공급 우위의 상황은 지속될 걸로 분석됩니다. 마켓 이슈입니다. 올해는 특히 해운업계의 탈탄소화 행보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해운업계의 탈탄소화는 단순한 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도 직결되고 있고 친환경 인증 선박의 우선 사용과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한 운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해운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2%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해운은 1990년 대비 전 부문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오염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고 중요한 관리 부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해운기구들은 탈탄소화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해사기구 IMO는 2023년 7월 국제해운의 2050년 넷제로를 선언했고 선박에 대한 기술적 규제 EEDI, EEXI에 운항적 규제인 CII를 추가 도입하면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나아가 무탄소까지 향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나란하게 유럽연합도 작년부터 해운업을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인 ETS에 포함하고 올해부터는 EU를 거치는 선박에 대해 본격적으로 해운 연료 규제를 적용하기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해운업계의 이런 탄소 배출 규제 강화는 선사의 운영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것은 다시 공급망을 따라 운임의 상승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르웨이의 성급협회 DNV는 2050년 해운업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친환경 정책으로 해상 운송비가 기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할 걸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EU의 탄소 배출 거래제 도입에 맞춰 글로벌 선사들은 실제로 신규 할증료 부과를 공지하면서 친환경 전환에 따른 해상 운임 상승은 점차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해운업계의 친환경 대응 전략 가속화에 따른 운송비 상승과 서비스 변화 가능성에 대해 특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공시장 동향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삼성 SDS 물류사업부 마켓 인텔리전스 그룹의 차미리네입니다. 항공화물 시장의 단기 운임 전망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대선 결과 제45대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으로 오는 1월 20일 취임할 예정입니다. 선거 캠페인 기간 내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4년 11월 25일 본인의 SNS를 통해 취임 첫날인 1월 20일부터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1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중국 화주들이 상품을 조기 선적하며 상하이 미국 항공화물 운임이 1개월 만에 11.6%나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외에도 단기적으로 운임을 인상시킬 요소들은 또 존재합니다. 바로 미국의 항만 파업과 아시아 지역의 춘절 연휴입니다. 먼저 지난 1차 동부 항만 파업이 불러온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4년 10월 1일 약 3일간의 파업으로 유럽발 미국차 항공화물 수요가 전월 대비 12% 증가하였고 중국발 미국차 스팟 운임은 파업 일주일 만에 19.6% 급등하였습니다. 1월 7일 재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차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업이 발생된다면 이로 인한 화물 운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예정되었던 해상 운송에서 항공 운송으로 운송 모드가 전환될 가능성은 아시아 지역의 긴 설 연휴와 맞물려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춘절 이후 물량은 급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춘절 연휴에 따른 생산 라인 중단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할 것입니다. 노동력 복귀 여부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생산 라인은 중단될 수 있으며 다시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게다가 2025년 춘절은 다른 해들보다 좀 더 이르게 시작되는데요. 이른 춘절이 이후 별다른 계절적 성수기 요소가 없고 앞서 전달드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적용될 중국산 제품의 10% 추가 관세까지 실행된다면 25년 1분기 물량은 다소 저조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항공운임 종합지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틱 항공 종합지수는 24년 마지막 주 2,510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3.5%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12월까지 운임을 고조시켰던 요소들이 마무리되면서 전반적인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24년 성수기는 어땠는지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4년 성수기는 다소 완만했습니다. 지난해 성수기를 맞이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례없는 성수기가 올 것이라고 그 성수기를 대비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공고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장기 계약의 비중이 높아지고 스팟 운임의 상승세도 완만해졌습니다. 성수기라 불리우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운임 상승폭을 살펴보니 23년 성수기 동안 항공 운임 종합지수는 39.3% 증가하였으나 24년 성수기는 19.4%의 증가폭을 보입니다. 완만한 성수기라 하여 운임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장 내 형성된 고운임이 완만한 운임폭을 보여준 것으로 23년과 24년의 51주차 운임 종합지수는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항공 화물 공급 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월드 ACD에서 집계한 24년 12월 공급 현황입니다. 50주차 기준으로 화물기는 전주 대비 1% 감소하였으나 여객기는 1% 증가하였고 지역별로 보았을 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6주째 보합세를 보이며 전자 상거래 수요로 공급이 치솟았던 지난해와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지역은 중남미 지역입니다. 중남미 지역은 최근 북미를 연결하는 전자 상거래 허브로 부상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남미 자체에서도 전자상거래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보여주듯 중남미 화물 공급량은 10주째 확대되며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네타에서 예측한 2025년 공급입니다. 2025년 항공화물 공급은 전년 대비 3에서 4% 성장할 것으로 제네타는 전망하였습니다. 러우 전쟁, 미중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공급 제약이 있고 신규 항공기 및 개조 항공기의 공급망 문제와 제조 지연으로 25년 공급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둔화된 공급량은 전 노선에 균등하게 확산되지 않고 수요가 높은 아시아 노선에 집중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균형한 공급 투입이 운임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수요 공급을 통해 24년 항공화물 시장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장표는 처음 보여드리는 장표인데요. 먼저 수요는 시버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하였고 전자상거래 물동량은 제외된 데이터입니다. 공급은 카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항공사에서 제공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출발하는 미주착과 유럽착의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 본 장표입니다. 왼쪽은 미주착, 오른쪽은 유럽착인데요. 한눈에 봐도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다른 점이 보입니다. 먼저 아시아발 미주착은 공급과 수요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24년 평균 적재율은 58%로 수급 균형이 이루어진 반면 아시아발 유럽착은 공급과 수요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빠듯한데요. 이로 인해 24년 평균 적재율은 84%로 수요 우위 시장을 이루었습니다. 수요가 높아지는 하반기도 수요는 올라갔으나 공급은 되려 줄어드는 모습으로 약 88%의 높은 적재율을 보이며 유럽창 노선의 공급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항공 마켓 이슈입니다. 지난해 12월 드디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이 완료되었습니다. 38년간 대형 항공사 양강 체제에서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한 대한항공은 24년 12월 첫째 주 기준 225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한국 단일 대형 항공사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짧게 그간의 여정을 살펴보면 2020년 11월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인수 추진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해외를 오가는 항공업 특성상 항공업체 간 인수합병은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식 발표 이후 신고 의무국 9개국과 이미 신고국 5개국의 기업 결합을 승인받았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은 유럽연합의 승인이었습니다. 이 승인을 받기 위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화물 부분을 매각하고 유럽 4개 노선을 타 항공사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나 화물 부분은 에어인천이 지난 6월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고 8월 매각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유럽의 4개 도시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의 슬롯은 티웨이 항공으로 이관되었고 운영 지원을 위해 여객기 5대도 대한항공으로부터 임차하였는데요. 유럽연합의 모든 조건을 맞춘 대한항공은 24년 11월 최종 승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무부의 합의에 따라 에어프레미아의 미주 5개 노선 슬롯과 여객기 4대를 임대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법무부의 합의에 따라 에어프레미아의 미주 5개 노선 슬롯과 여객기 4대를 임대해주게 됩니다. 미국 법무부도 독과점 소송을 미제기함에 따라 암묵적으로 합병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2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주식 63.88%를 취득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약 2년간 두 회사를 독립적으로 운영 후 2026년 말 브랜드 통합을 계획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의 저비용 항공사였던 에어 부산, 에어 서울 또한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 브랜드로 통합되며 국내 최대 규모의 LCC가 탄생될 예정입니다. 그럼 SDS에서 분석한 합병 전후 항공사별 보유 기재와 공급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24년 12월 첫째 주 기준 각 항공사의 여객기와 화물기 그리고 내로우 와이드 바디 구분에 따른 공급 분석입니다. 이 분석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한항공의 기재 5대가 티웨이에 임대되는 것, 4대가 에어프레미아에 임대되는 것까지 반영된 분석입니다.
합병전 그래프에서는 대한항공과 저비용 항공사 사이에 아시아나 항공이 위치하였으나 합병 후 대한항공은 더 커지고 저비용 항공사의 보유 공급과는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은 에어 인천이 합병 전 4대에서 화물기가 총 17대로 증가하며 그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진에어 또한 에어 부산, 에어 서울의 기재를 합치게 되면 총 28대에서 55대로 그 보유 기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대형 항공사의 탄생이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23년 국제 화물 운송량 기준 대한항공이 세계 6위, 아시아나는 23위를 기록합니다. 합병 이후 대한항공의 화물 수송량은 세계 10위권 내를 전망하는데요. 합병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 증가로 국가 경쟁력이 상승될 것이라는 긍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또한 노선 통폐합으로 운영 효율성이 개선되고 타항공사 대비 스케줄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아일랜드, 덴마크, 스리랑카, 페루와 같이 잠재력이 있는 신규 노선 취항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이 합병 승인을 받기 위한 슬롯 반납이 외항사로 이관될 경우 국부 유출에 우려가 있으며 국내 단일 대형 항공사로서 서비스 품질 저하와 운임 상승의 우려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상 항공시장 동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SDS 중국에서 준비된 SDS 차이나 라이브입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Jamie, MI specialist in SDS China, and my colleague Corey with me here. Hello. We are honored to present this section to all of you. So today's topic are about the freight market trend around the Lunar New Year, the impact of US to China trade tensions on freight market, and the impact of potential second strike by East Coast port unions. So let's get started. Firstly, we would like to visit the impact of Lunar New Year on ocean and air cargo. The Lunar New Year holiday, which usually falls in 1 week from late January to early Februar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estivals in China. The week-long break has a prolonged impact on cargo flows as well, considering most of the production activities will be suspended during this period. As illustrated by the monthly volume trends, the slack February and resurgent March form the intrinsic V-curve for both ocean and air cargo during the first quarter. In detail, despite the biggest impact of COVID-19, China's port container throughput remained the typical V-curve during the Lunar New Year months. The February volume saw an average of 20% drop compared with January over the past 6 years, but the most significant month-on-month decline recorded in 2020, with around 35% due to the outbreak of pandemic in China. On January 8, 2023, the Chinese government officially declared the end of the pandemic. As delayed production orders from the pandemic period resumed after mid-January, the February 2023 decline rate was relatively low at only 9.7% compared to the past 5 years. And the transition to endemic signals the normalization of V-curve and the recovery boom of ocean cargo volume. For air freight, the market from China to the United States also experienced a V-curve trend around the Lunar New Year. Similar to the ocean market, volumes also fell in February as a result of factory shutdown around the Lunar New Year holiday. In 2020, as a result of the COVID-19 outbreak, the volumes fell sharply in February by 60% month to month. However, the pandemic led to high air freight demand for hygiene products and supplies. The volume of goods surged by 174% in March. After the pandemic, the shape of the V-curve trend basically returned to the normal level. But the overall volume of goods is lower than the pre-pandemic level. Secondly, let's focus on another hot topic,
the impact of US-China trade tensions on ocean and air cargo market. Trump's victory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n last November lifted the curtain on Trump 2.0 era. Looking back at his first term and his presidential campaign promises, Trump's consistent America First trade protectionism aims to decouple with China through various tariff policies. The first round of US-China trade tensions began in 2018, which prompted a wave of stockpiling in the US and spurred the China to US export volumes by 8.5% before the full effect of tariff policies. But the negative impact registered since 2019, and the US bond volumes in 2023 saw an 8.7% drop compared with that of 2017. In contrast, the cargo volumes of other routes have shown steady growth despite the impact of the epidemic. However, it is also worth to note that from China to emerging markets like Latin America, the significant volume surge mainly due to the transshipment mode with the US as a final destination. With the inauguration of Donald Trump and the penetration of fresh tariff hikes, the US bond container volume is expected to see the similar trend like the first round trade war. The front loading and cargo rush before the full effects of tariff policies, and then the negative impact gradually registered. Although the US fresh tariff hikes on China have not been officially announced, we sniffed the smell of conflicts between these two nations already. US admin have prepared some trade-related actions as the appetizer since the presidential election. For example, US announced stricter controls o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and memory chips to China on 2nd December 2024. And 136 Chinese entities have been added to its entity list. On 11th December, Biden announced some Section 301 tariff hikes effective since 1st January 2025, which cover imports of wafers, polysilicon, and certain tungsten products from China. China has responded with several countermeasures in a timely manner. On 14th November 2024, Chancay Port in Peru is officially open for business and acts as a key hub for Latin America's Belt and Road Initiative. China has directly involved in both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is port, which aims to further expand the Latin America market as well as transshipment trade with US through the hub. On 3rd December, China tightens control on dual-use items export to US, including strict control of gallium and germanium-related dual-use items exports. This is the latest move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export controls on key minerals since August 2023. Later on 9th December, China launched antitrust investigation into NVIDIA as US continues escalation of semiconductor restrictions on China. Then, the latest on 28th December, China announced the import tariff policy adjustment since 1st January 2025, which mainly cover three aspects. Firstly, in 2025, China will impose provisional import tax rates lower than the most favored nation rate on 935 commodities, including some raw materials, pharmaceutical, and medicals. Secondly, specified tariff items will be introduced for products such as pure electric passenger vehicles to support industrial development and scientific advancement, while import tariffs will be increased on goods including battery diagrams. China will continue to offer zero tariff treatment on 100 of tariffed lines to the 43 least developed countries with which it has diplomatic relations. The trade frictions have been reignited between China and the US before the Trump 2.0 era, which make an escalated new trade war more likely. Okay, now let's look at the impact of China and the US trade frictions on the air freight market.
A crucial aspect of US and China trade tensions is high technology products. As you may already know, high value products such as semiconductors are primarily transported by air. Regulations on high technology inevitably impact air freight volumes.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intens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S regarding advanced technology. In Trump's first term in 2017 to 2021, the US imposed tariffs on 370 billion goods from China in retaliation for forced tech transfers and IP violations. In addition, a number of Chinese technology companies like Huawei and ZTE have been put into the entity list by US Commercial Department. The US aims to limit the ability of China to access high technology and the key components procurement. In Biden's term of office, to protect the US technological leading position in semiconductor, AI, and quantum tech, the US government took measures to further tighten high-tech product exports such as semiconductors and other key components to China, which affect the high-tech production of Chinese companies. These trade restrictions on China have gradually reduced the air freight volume of advanced technology products since 2018. With the air cargo volume of high-tech items in 2023 declining by 43% compared to 2017. Next, let's look at e-commerce. Under the current US de minimis rule, shipments with an aggregate volume up to $800 per day per person can be imported free of duty and taxes. A number of e-commerce businesses have been utilizing this rule to ship products free of duties from overseas directly to consumers. This policy drives China's e-commerce growth in the US. Since 2018,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are growing at double-digit rates. However, the US are planning to tighten the minimis policy in response to the abuses by Chinese e-commerce companies. The US intends to propose new regulations that would exclude all shipments from the de minimis exemption and strengthen information collection requirements to promote greater visibility into de minimis shipments. This may shift Chinese e-commerce firms from air-centric freight model toward a hybrid supply chain model, combining nearshoring production, direct shipping, and the pre-stocking model. Shippers might opt to manufacture or at least warehouse their products closer to or within the US to avoid the complexities and costs associated with cross-border low-value shipments. Last but not least, let's move on to another issue, the potential second ILA strike in mid-January. Although US East Coast first strike ended in just 3 days last October, the ILA and US MX did not agree on the port automation proposals which is left over from the previous negotiations. Moreover, the President-elect Trump recently expressed his support for the ILA, which further heightened the risk of second strike in mid-January. As the threat of a strike looms, the two sides decided to resume collective negotiations on 7th January. Throwing back to the first ILA strike, last August saw the massive front-loading, and as a result, the East-West Coast rate gap was widened to $3,000 for the first time since COVID-19. The East Coast rates experienced greater drop than the West until the pre-strike due to the early peak season and cargo diversion to the West Coast. And the East-West rate gap further narrowed post-strike due to the East Coast port congestion
and operation disruptions, which reflected by the almost same east-west rate level during the mid-October. Volume-wise, the East Coast cargo volume was stimulated by 41% before the strike, then curtailed by around 45% during the strike week 40. The seasonal declines lasted until week 48. Then week 49 saw another volume rebound to avoid the second strike, which helped raise up through early December as well. However, considering the transit time for cargo from China to US East Coast is typically 4 to 5 weeks, the front loading for the strike was exhausted as the pre-January 15th arrival window has closed. Now, back to the second strike itself. If the strike is relatively short, say within a week, the impact, especially in Asia, should be manageable as well. This will be at the tail end of the seasonal downtime after Lunar New Year. But a more protracted strike will lead to capacity shortage well into March when demand tends to pick up again. A persisting strike would furthermore impact the equipment availability in China, as during the strike, there will be no repatriation of empty containers from the US East Coast back to China. Another potential ripple effect worth to highlight is the operation challenges to the new alliance network. As the disruption is right as the new alliance networks are to be phased in. Phasing in the new networks involves shuffling hundreds of vessels out of their current service rotations and into new ones. And those can also involve vessels being shuffled to or from US East Coast services. That's all from the SDSA live session, which covered topics related to the impact of the New Year, US-China trade tensions, and second potential ILA strike on ocean and air logistics. All those known unknowns are expected to have effects on cargo flows and freight rates in the short or long run. Hope these discussions will be a great source of inspiration for your daily work. Thank you. 삼성 SDS 차이나의 라이브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웨비나를 요약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들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가 견인하면서 완만한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미국 대선 이후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정책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내수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며 미국이 강경한 고관세 정책을 시행할 경우 경기 회복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신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해상 동향 요약은 단기적 운임 강세로 정리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신조 인도가 계속되면서 공급 과잉은 심화될 걸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올해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해상 시황이 둔화될 걸로 전망되지만 1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한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로 1분기에는 일시적인 해상 운임의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동부항만 파업이 잠정 합의되면서 기존의 우려는 많이 해소되겠지만 관련된 영향을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국제해사기구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해운업계의 탈탄소화 행보가 가속화되고 구체화되면서 친환경 전환에 따른 서비스 변화와 운송비 상승에 대해서도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겠습니다. 항공 동향은 혼란 속 고운임 유지입니다. 24년 12월 글로벌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하였으나 공급은 1% 증가했습니다. 이에 운임은 상승세를 보이며 고운임을 유지하였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 관세 대통령 트럼프의 신관세 정책과 ILA의 2차 파업 가능성으로 미국 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주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메가캐리어의 탄생으로 인한 항공시장의 변화도 앞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보신 삼성 SDS의 물류 시황 레포트는 첼로스퀘어에서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